자, 오늘부터 수미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주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도 그렇고 일반 의자나 뭐든지 간에 이렇게 다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거는 다리가 4개 있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4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때는 3개를 많이 썼었어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뭐 정족지세, 제갈량이 삼국을 이렇게 나눌 때 정족지세 이래서 세 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소체 세 발 같이 세 나라로 천하를 쪼개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은 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인데 유비가 찾아와서 딱 물어보니까 1000마디가 정족지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농사짓던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맨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진짜 농사를 짓고 자기가 출사할 생각이 없었다면 뭐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건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겸사하면서 튕기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1000마디가 나오는 말이 세 나라로 쪼개야 된다. 근데 왜 셋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넷인데 그 당시 솥은 음식 같은 거 끓일 때 이런 솥은 왜 발이 3개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4발하고 3발하고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는 4발 의자예요. 또 어떤 거는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학생들 의자 보면은 뭐 8발로 된 것도 있고 5개로 된 것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공부용 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발 차이가 날까요? 3개하고 4개는 도대체 뭔 차이일까요? 안정감. 4개가 더 좋아요? 3개가 더 좋아요? 4개가 더 좋아요? 4개가 더 좋은데 4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4개가 일반화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닥이 평평해야 4개짜리를 쓸 수 있어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쪽이 기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약에 시골집 같은 데서 살았으면 시골집은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구들간 시골집들 대부분 평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다리가 한쪽이 기우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농 같은 거 이렇게 요즘은 붙박이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 이사 다닐 때 농 쓰고 이러면 그 고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3개짜리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밑에가 굴곡이 있더라도 3개짜리는 언제나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메라 삼각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3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3개랑 4개의 차이는 뭐냐면 바닥이 얼마나 평평한 생활을 우리가 했는가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짜리가 선호되는 거고 3개짜리는 어떤 위치에서 씁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는 평평도가 유지가 안 되면 쓰질 않아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당연히 안정된 겁니다. 쓸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 일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줄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서 일주문이에요. 한 줄로 일렬로 세웠다고 그래서 일주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건축입니다. 건축으로만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밑에는 돌로 돼 있고 위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나무가 얹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앞뒤에 조그맣게 나무를 대서 이렇게 보조적인 힘을 받도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돌 위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구조예요. 여기다 뭐 박을 수 없는 게 나무가 예전에는 저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도 기둥 세울 때 예전에는 박았을 때도 있습니다.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땅 속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버리면 그 부분이 썩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나무의 특징은 가운데는 잘 안 썩어요. 물이 잘 안 스밉니다. 위아래에 물이 스며요. 특징상.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돌 위에다가 얹는 구조인데 저게 우리나라 한옥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건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돌 위에 그냥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냥 띄우는 거. 저런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옥은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지진에 강합니다.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박혀 있는 거, 땅에 박혀 있는 물건이 문제가 생겨요. 언제나 기둥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떠 있으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건 이제 2개짜리, 저거 한 줄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4개짜리 건물 같으면요, 밑에만 흔들리고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특히 한옥은 결구라고 그래서 일종의 짜맞추는 방식으로다가 일을 해요. 이렇게 못을 쓰지 않습니다. 쇠못 같은 경우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무 같은 경우는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었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를 합니다. 나무하고 흙의 가장 큰 차이가, 흙은 계속 살이 찌고 부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재가 계속 만들어 놓으면 살이 찌게 되고, 나무는 계속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결국 수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집 같은데 이렇게 문 같은 데를 보면 문풍지라는 걸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꽉 끼게 만들어도 계속 팽창 수축하면서 여름에는 좀 빡빡해지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수축하고 이러면서 결국 나무가 축소되니까 그 틈이 생기고 거기를 막는 게 문풍지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팽창 수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같은 경우를 쓰면, 쇠못 같은 경우를 쓰면, 쇠라고 하는 거는 성질상 팽창 수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무하고 쇠를 이렇게 결합시켜 버리면 그쪽에서 탈이 납니다. 한쪽은 팽창 수축을 하고 한쪽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거기가 터져 버리겠죠. 그래서 나무끼리 이렇게 결구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식 같이 딱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에는 서로 끼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밑에는 돌 위에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LA에서 지진이 크게 났을 때 한옥 건물 하나만 아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드리면, 흙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계속 팽창을 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건, 흙은 어디다 쓰죠? 건축 재료에서 흙은 어디다 쓰죠? 뭐 밑에 터 다질 때도 쓸 거고, 그죠? 터 다질 때도 쓰고, 예전에는 벽 같은 거 많이 발랐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붕을 이으면 지붕 밑에다가, 기와 밑에다가 흙을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다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논어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어주침이라고, 공자의 10대자 중에 한 명인 제어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 잠을 잡니다. 낮에 잠을 자는 걸 공자한테 걸렸는데, 공자가 이게 참 또 한성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요걸 바가지로 해야 되냐면, 썩은 나무를 가지고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무너지는 흙담장으로는 색을 칠할 수가 없다. 이미 흙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색을 칠하겠느냐. 한번 팽창되기 시작하는 흙은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와를 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와 이을 때도 기와 밑에 흙을 넣는데 그 기와 밑에 있던 흙도 점성을 조금씩 잃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흙을 내리고 만약 기와를 다시 얹게 되면 있잖아요. 그 흙을 다시 물 반죽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흙은 처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흙을 가지고 씁니다. 안 그러면 점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건축 재료가 재밌습니다. 한쪽은 나무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흙은 계속 이렇게 살이 쪄가요. 계속 팽창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 기둥 자체를 한 줄로 세웠다고 그래서 일주문인데, 불교 우주론에서는 수미산을 시작하는 어떠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이게 특별한 건축 목적이, 그러니까 실용성이 있는 건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밑에는 완전히 저건 통과되는, 그리고 불교 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문짝이 없다는 겁니다. 일주문 하면 문인데 그냥 뭐 문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속성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종교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절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딱 그런 얘기가 가장 잘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문이 저런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그리고 주변에도 뭐 벽도 없고 문도 없고 벽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게 어떤 상징적인 걸 나타낸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일반 건축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무슨 상징을 나타내느냐? 이 안이 어떤 성역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러한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주문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볼까요? 이 옆에서 찍은 겁니다. 옆에서 찍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 위에 얹어 있는 구조고 옆에 이제 나무들이 약간씩 잡고 있는 그 정도 건축이에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나무판이 붙어 있는데 양옆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빗물이 들여칠까봐 그걸 이제 막아주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통도사 일주문. 이게 이제 머리가 너무 커지면 이렇게 옆에 이제 무게를 조금씩 받쳐주는 그런 기둥이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기둥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일주문 한 기둥으로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양옆의 기둥들이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3주문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여러 개가 되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불교 건축에 있어서는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긋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화엄사 일주문 대부분 비슷하다는 건 아시겠죠? 네.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주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인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도에 이게 산치대탑인데 인도에 가면 산치라고 하는 보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산치대탑이 있습니다. 산치대탑이 이게 참 애틋한 어떠한 사랑 얘기가 서려 있는 뭐 그러한데요. 예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는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에요. 연대도 비슷합니다. 연대도 비슷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 이 동네 총독으로 옵니다. 총독으로. 그런데 왕자한테 지방 총독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관찰사 뭐 이런 건데 아니면 뭐 그런 정도 지위인데 그게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높은 지위죠. 지방 관찰사 이런 거 굉장히 높은 지위지만 이게 왕자한테 지방 관찰사라고 하는 건 별로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이건 좌천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빈두사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쇼카를 싫어해요. 싫어해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때 여기로 갔을 때 여기 총독으로 발령받았을 때 여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아쇼카가 인물이 굉장히 취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인물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깊은 거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원래 모래공양을 올리고 아쇼카가 왕이 돼요. 그 공덕으로 모래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얼굴이 추하게 나타나는 뭐 그런 양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공양을 올릴 때 좀 좋은 걸 올렸으면 좋았는데 모래를 올리고 전생에 꼬마애였을 때 아쇼카 왕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전생 얘기예요. 소꿉놀이를 하다가 지나가시는 부처님을 보고 자기네들이 모래를 가지고 쌀이라고 하면서 놀고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쌀이라고 얘기하면서 준 그 공덕으로 대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는 저 신심 있는 공덕으로 해서 왕이 되겠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제 인도를 통일하는 대왕이 되겠지만 모래를 보시하고 얻은 복덕이기 때문에 그 용모가 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모가 추해서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그게 마힌다하고 상가미타라고 하는
위에가 마힌다가 남자이고 밑에가 상가미타가 여자이고 그렇게 나왔는데 뭐 결국은 총독 임기가 끝나면서 자기는 다시 수도로 돌아가요. 수도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겠다. 뭐 춘향전 비슷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가면 잘 안 옵니다. 심수봉 노래에도 있잖아요. 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가면 안 오는 거요. 게다가 왕자니까 수도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다시 수도에서의 생활 때문에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쇼카를 계속해서 동구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부석전설이 생깁니다. 결국 그러다가 죽어요. 결국 죽게 되고 아쇼카 왕이 나중에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하게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 아들이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서 아쇼카 왕이 이미 사람은 죽었고 너무너무 애틋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죽은 여자에게 좋은 공덕을 심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모신 게 부처님 사리를 그 여자 이름으로 모셔서 탑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탑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인도에 가면 이렇게 남녀의 사랑과 관계된 두 가지 우물 굉장히 대단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탑도 굉장히 큽니다. 물이 이거 뭐 녹화장보다도 훨씬 더 직경이 커요. 우리나라 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저 난간까지도 키가 못 올라가요. 저 굉장히 커요. 가보면 더 커요. 그런데 이 탑에서 보시면 난간을 둘렀고 이 앞에 이게 문입니다. 이 문이 4개가 있어요. 이런 문이.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만든 문이에요. 기념해서 만든 문. 이 탑에 들어가는 지금 저쪽 왼쪽에서도 하나 더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일주문의 시작이에요. 이 뒤에는 성스러운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스럽고 기릴 만한 게 있어. 누구를 기릴 만하겠어요? 지금 이 뒤에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으니까 부처님을 기릴 만하겠지. 그거는 성스러운 공간이야. 여기서부터는 성스러운 공간이야. 이런 걸 보고 성과 속을 나눈다 그래요. 속된 경계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도 소떼 얘기도 할 거예요. 그 소떼도 내나 그런 의미거든요. 성스러운 걸로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중국으로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패방이라고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석패방이라고 합니다. 내나 마찬가지인데 세계로다가 좀 늘어났죠. 종교적인 거는 중국 문화권에서 종교적인 거는 1, 3, 5, 7, 9 이렇게 갑니다. 홀수로 갑니다. 홀수. 그러니까 절에서 절을 할 때도 한 번 절하거나 3번 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탑도 1층 탑,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뭐 13층 탑 이렇게 홀수로 가는 겁니다. 짝수로 움직이지 않아요. 부처님도 한 분 모시다가 그다음에 3분, 3존, 5존 이렇게 모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홀수라고 하는 게 하늘을 상징하고 양을 상징하고 정신을 상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수는 음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형이하적인 거를 상징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기수우수라고 하는데 홀수가 일단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홀수가. 그래서 그 홀수적인 부분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거나 신성한 부분, 그러니까 뭐 제사랑 관계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홀수 중심입니다. 홀수 중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개로 늘렸지만 문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는 거. 이게 우리나라까지 오면 홍쌀문이 됩니다. 홍쌀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원의 건능이라고 능 앞에 이런 홍쌀문 많이 보셨죠? 저거는 이제 정문이라고도 해요. 정려문 이렇게도 하는데 예전에 저 홍쌀문이 저기만 왕릉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효도한 효렴으로다가 벼슬에 올라갔다거나 안 그러면 연려가 됐다거나 연려문이 내려오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일본의 도리락 하는 거예요. 신사. 일본 신사 앞에. 이게 이제 일본까지 가는
그렇게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 쭉 문화들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 형식이 일주문의 원형입니다. 이러한 문 형식들이 일주문의 원형이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이러한 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월정사 옛날 지도예요. 김홍도가 금강산 가면서 그렸다는 월정사 쪽 그림이거든요. 금강산 지금 오대산을 근처까지 가서 금강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경 삼아 이제 들렸겠죠. 그리고 김홍도 같은 경우는 정조대왕하고 이렇게 약간 협약된 게 있었어요. 정조는 왕이니까 궁궐 안에만 살잖아, 그지? 궁궐 안에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정치도 현실적인 정치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왕이 직접 가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김홍도한테 얘기해서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게 뭐 씨름, 뭐 무동, 뭐 이런 것들, 서당, 뭐 이런 것들 남아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홍도가 이렇게 그려주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또 왕이 직접 나가서 뭐 한양에서 본다고 해도 정확한 실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서민들의. 그렇지 않나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디 순시에 들어가면 거기 뭐 완전히 다 단장하고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홍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가는 길에 월정사를 그렸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제가 분명히 산치대딱 같은 그런 문에서 토라나라고 하는 건데 그 토라나에서부터 일주문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풍토가 있고 아까 같이 누각 형식으로 아까 우리 범어사 일주문 봤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하고 두 가지가 계통이 나뉘지만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물이 없었어요. 실물을 변증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아래, 여기서는 지금 왼쪽 아래에 일주문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그 방금 홍쌀문 같은 형식으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런 홍쌀문 같은 양식이 절에서 일주문으로도 사용됐었다는 이게 실례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맞죠? 똑같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이게 홍쌀문인지 어떻게 네가 정확하게 아느냐? 사고. 오대산에 가면 사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왜 조선왕실 의궤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 왕실 의궤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앞에는 사각이 있고 뒤쪽에는 건물이 두 개죠. 뒤쪽에는 선원보각이라 해서 뒤쪽에 있는 선원보각에는 왕실의 이제 어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왕 그림이라든가 안 그러면 왕과 직접 관계된 왕실 물건들이 있었고 앞쪽에는 이제 실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도 성스러운 곳이니까 사고니까 사고 앞에도 내나 홍쌀문을 놓은 거예요. 이 앞에 홍쌀문 보이죠? 네. 그런데 이 홍쌀문 그림이나 지금 이 월정사에서 나오는 이 홍쌀문 그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일주문도 홍쌀문 양식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좋아서.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진짜 맞구나라고 이렇게 딱 실물을 보면 이거는 뭐 그건 말을 못합니다. 이거 진짜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무슨 진짜 로또 맞은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일 거예요. 로또를 한번 맞아봐야 그 기분인지 확실하게 알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멋있죠. 이거 옥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의 오대산에서 이건 옥으로 만든 거예요. 용천사. 진짜 가보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물을 못 보여드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짜 가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 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범어사 일주문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3층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층으로. 그죠?
이런 식의 누각 형식을 이걸 패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런 방식은 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는 도리락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은 패방이라 그러는 거고 저건 누각 같다고 그래서 머리 위에 누각이 하나 더 얹어 있다고 그래서 패루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들면 돌패루, 이제 옥으로 만들면 옥패루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왜냐하면 위에 처마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처마 같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양식을 이건 옥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봐도 나무로 만들었었던 거를 모사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5개,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뭐가 더 좋을까요? 지금 내나 135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법칙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5개짜리하고 3개짜리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그래, 높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많으면 좋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5개짜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5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직급이 더 높은 거예요, 3개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황제를 상징할 때 5개짜리를 썼을 거예요. 황제와 같은 그러한 권위. 그러니까 사찰도 불교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왕과 같은 레벨로 갑니다. 같은 레벨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개짜리밖에 없는 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후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갈 때 왕 앞에까지 가는 데서 문을 3개 통과하면 돼요. 그걸 삼문구조라고 합니다. 삼문구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절에서도 들어갈 때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3개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자금성에 가보시면 5문구조입니다. 5개의 문을 통과해야 황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구경 가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일단 씌어보면 거기 맨 처음 문이 마로자를 써가지고 5문이에요. 남쪽 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 지금은 1시간이지만 옛날에는 1시간이 2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남쪽이 돼요. 자는 북쪽이 되고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 건 남쪽이고 남쪽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로자를 쓰는 게 남쪽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황제는 남쪽을 보기 때문에 황제는 남쪽, 그다음에 부처님도 남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문 구조가 안 나오는 거는 이런 오문 구조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제후국을 표방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도 황제를 칭했을 때가 있어요. 황제를 칭했을 때가 고려 광종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도 나왔었잖아요. 제국의 아침. 보입니까? 그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때 노란 옷 입고 나오고 황제는 노란 옷입니다. 제후는 빨간 옷, 황제는 노란 옷이에요. 노란 옷을 입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궁성도 지금 개성에 있는 만월대가 고려 궁궐터입니다. 그 만월대를 보면 거기는 오문 구조로 나와요. 문이 5개. 5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소샀다고 해서 소술 오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소술 3문. 3개 문이 가운데 솟아있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용어들이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소박합니다. 솟아있는 문 3개, 소술 3문 이렇게. 솟아있는 문 5개, 소술 5문. 소술 3문, 그죠? 이건 나무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통도사에 있는 가장 특이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건 통도사 일주문이 아니에요. 일주문은 아까 본 거고 이거는 통도사 안에 있는 계산조당 이렇게 해서 사당. 저 뒤에 원래는 자장스님 사당이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로 쓰이죠. 경전 보관하는 해장 보각 이래가지고 경전 보관하는 쪽으로 쓰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산문 소술 산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거. 일반적인 사당들에 가면 이렇게 산문 구조로 씁니다. 소술 산문 구조가 사당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사당.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자장 스님이라는 통도사의 시작 스님을 그 안에서 모셨기 때문에 계산조라고 하는 건 청도사를 처음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 시작하시는 그 스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사당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당으로 쓰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 안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준 겁니다. 사당은 유교 건물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특이하게도 절 안에 이런 건물 구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고, 물론 통도사는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가운데 그 금강계단 그 건물도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T자형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T자형 건물입니다. 그게 배전, 쉽게 말해서 뒤에 어떠한 숭배 대상이 있어서 절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 그다음에 예배형 공간, 이렇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통도사 법당 같은 경우도 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T자형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절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저 뒤에 임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자형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일주문이 대충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누각 양식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홍쌀문 양식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절에서도 수용이 되고 그 두 가지가 또 유교에서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릉 앞에도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연료문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홍쌀문이 내려가는 거고, 그런 거를 정문이라고 하고, 정려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당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일주문 같은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솟아있는 양식으로 간다는 거. 그런데 절에 있는 일주문은 솟아있는 양식으로는 잘 안 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일주문은 특징이 아까 범어사 일주문처럼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솟아있는 게 아니고, 이거 통도사 일주문, 범어사 일주문 지금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간에 솟아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뒤에 신성한 공간이 존재해, 숭배할 대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이라는 게 그러한 양식과 내용을 가졌다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연원이 인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주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단간입니다. 단간 아세요? 단간을 몰라요? 지금도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에 있잖아요. 좌우단간, 좌우지간, 이런 표현 모릅니까? 좌우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좌우단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우자지간에, 뭐 좌우단간에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건 단간 지주예요. 원래는 당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당이 그 가운데 있고, 이거는 그걸 받치는 기둥 부분이에요. 기둥 부분. 이게 원래 2개짜리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이게 중국은 2개짜리도 있어요. 1개짜리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1개짜리였을 거예요. 이것도 인도에서부터 들어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마 들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당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돌이 당간지주예요. 저 당을 받쳐주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뽕입니다. 기뽕.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뽕이에요. 저 용머리 같은 쪽에 도르래가 있어요. 용 밑에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깃발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 깃발을 올려도 되고, 우리는 어떤 불교도 종류가 많아서, 옛날에 종류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교의 어떤 종파의 불교입니다. 이러면 그 깃발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바람 풍향계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펄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절의 특징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간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원래 절에는 이 산문구조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이 단간지주가 있었어요. 단간이 있었어요. 단간이. 단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시 안의 절은 이렇게 산문을 다 둘 정도로 땅이 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만 하나 세워놓는 거고 당만 하나 세워서 거기는 무언가 다른 특수한 신성한 곳입니다 라는 뜻으로 딱 세웠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당들 중에서 강신무 계열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세웠죠. 그 신장대락 하는 거예요. 신장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장식해 놓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 하나 꽃 같은 것도 장식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깃발을 세워놓는 점집, 간짓대를 세워놓은 점집, 그거는 강신무락 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그 신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점집, 그거는 신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해서 그렇게 아는 점집은 가서 자기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어? 라는 내용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쪽에서 너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점집은 사주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내 정보를 넣으면 그쪽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책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외운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것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신무, 세습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신무 전통에서도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나라 고유하게 있었던 어떤 샤머니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워서 도시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이라는 걸 세웠었는데 당이라는 게 깃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깃발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공서 앞에 있는 깃발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런 용도라.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신성한 곳이고 뭔가 기릴 만한 곳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산사에서는 절에까지 들어가는데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산짐승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호환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호랑이가 덮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무섭지. 특히 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활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지만 알면 그 동네를 안 가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같은 경우는 숲이나 이런 데 딱 매복해 있다가 이게 거의 닌자라 닌자. 딱 매복해 있다가 딱 덮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예전에 선앙당 같은 겁니다. 선앙당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 있고 밑에 돌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그 돌이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이 나타나면 멧돼지나 뭐 이런 나타나면 그게 이렇게 던지는 돌입니다. 원래. 그러니까는 요즘 저 강원도 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모래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눈이 오거나 이렇게 갑자기 오면 모래 같은 거 뿌리고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고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동구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석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어느 정도 이상 물러가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산에 있는 절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위험 요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인기척이 있고 그런 기운이 느껴지면 짐승들이 약간씩 피합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이렇게 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길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척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짐승들은 좀 피해 가겠죠. 만약에 이런 배려가 없다면 절에 왔다가 무슨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이러면 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하기는 더 어려워요. 관리하기는 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이렇게 천왕문이라든지 일주문을 더 멀리까지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절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가람에는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의 삼문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도시절에서는 이러한 당,
당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 세우는 게 원래는 더 오래된 문화입니다. 이 오래된 문화, 왜 이런 당을 세우게 되고 이 당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어떤 샤머니즘,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문과 그다음에 이 당간지주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